이준석을 뭐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까? 뭡니까? 이준석과 윤핵관 사이의 힘권 갈등이 다시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. 국민의힘이 이질적인 두 집단의 결합으로 돼 있어요. 이쪽에서 볼 땐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고 이쪽에서 볼 땐 저 틀딱충들이고, 그러니까 서로 경멸해요. 예.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도 자기가 지도자급이라는 거예요, 저는.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윤핵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안철수도 역시 바깥에서 왔기 때문에 예. 당내 자기 세력이 없거든요. 네. 자기 세력이라 해봤자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그 세력. 윤핵관 장제원하고 이쪽 안철수가 손을 잡고 예. 하는 거죠. 이준석이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. 지금 보시기에는 이준석 살아남는다? 지금은 이준석을 내칠 수가 없다고 봐요. 아하. 자,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교수님, 이준석을 뭐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까? 뭡니까?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? 이준석 대표를요?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준석과 그다음에 그 이른바 윤핵관 사이의 힘권 갈등이 다시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근데 좀 더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예.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질적인 두 집단의 결합으로 돼 있어요. 하나는 6070 전통적인 지지층이고 대개 대구 경북 예. 많고, 그다음에 2030은 대구 경북은 아니에요. 음. 보통 서울 쪽 이쪽이 많은 것 같고 수도권. 젊은 층이고 예. 서로 다르거든요. 음. 이쪽에서 볼 땐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볼 땐 저 틀딱충들이고, 그러니까 굉장히 또 서로 뭐랄까 서로 경멸해요. 예.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. 뭐에 대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반감, 그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,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로 뭉쳐졌다. 억지로 뭉쳐져 있는 건데, 네.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20대 남자들은 여차하면 국민의힘을 제일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그 세력이다. 그러니까 전통적인 충성심이 없어요. 이런 두 개의 이질적인 특징이 붙은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에서 2030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준석이고, 네. 이준석의 말하는 거, SNS 활동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은 대리만족감을 느끼거든요. 통쾌함을 느끼고 이런 2030이 있는 거고. 예.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짜증이 나는 거고. 2030 30대 당 대표가 말이죠. 그러니까요. 당 원로들에 대해서 막 대들고 이런 걸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죠. 정진석 국회부장이 뭐 너덜너덜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해소하느냐의 문제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아주 잘 이용하죠, 이준석 대표가. 요번에도 사실 우크라이나 간 거. 예. 나는 왜간 겁니까?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만난 거죠? 그러니까 보통 딴 나라에서는 수상들이 가고 막 이러잖아요. 그렇죠. 수상들이 가고 이러는데 거기 딱 가가지고 급을 자기를 올려버린 거거든요.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,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윤핵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윤핵관들이 바로 제동을 딱 걸고 나오는 겁니다. 권성동 씨가 딱 치고 나오는 거죠.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. 네. 그다음에 이 혁신이라는 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, 너 혼자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, 네. 좀 당내 여러 의원들, 당내 그 여러 중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이뤄낸 다음에 그 위해서 이제 출발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. 근데 너 혼자 딱 출발시키게 되면 이건 결국 네 개파 아니냐.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. 특히 이제 여기다가 뭐냐면 혁신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이 혁신이 네. 만들자고 했을 때 애초에는 공천 얘기는 없었대요. 공천 룰. 근데 공천 시스템이 딱 들어간단 말이죠. 예. 이건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이준석의 그 야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. 사실 임기가 언제 끝나요? 내년에 끝나는데.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. 내년 끝나는데 그 총선은 그로부터 1년 후거든요. 근데 이걸 건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 이후로도 나는 당권에 계속 관심이 있으며 그 이후로도 나는 공천권 행사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게 은근슬쩍 드러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채울 수밖에는 본인은 채울 겁니다. 채우려고 네. 하겠죠. 윤리위는 별 문제 안 될까요?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. 예.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. 네. 그래서 일단 윤핵관들하고 부딪혔죠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준석 그룹이 있고, 이준석. 세는 작아요. 예. 당내 세는 작아요. 바깥에 있는 2030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네. 세는 작습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핵심적인 게 이제 친윤들. 음. 친윤들 중에서 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누구냐면은 윤핵관이잖아요. 네네. 민들레. 그렇죠. 그랬는데 이제 권성동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친윤의 좌장이고, 그다음에 권성동하고 뭡니까? 권성동 같은 분은 사실 윤핵관에 속하는 분이잖아요.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안철수가 있어요, 옆에. 아, 그러네요. 네. 근데 이제 안철수도 역시 바깥에서 왔기 때문에 예. 당내 자기 세력이 없거든요. 네. 자기 세력이라 해봤자 누가 있냐면은 그 당시 그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그 세력.
이 세력은 유진석하고 계속 싸웠잖아요.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. 잠재적인 우군으로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로서는 이들과 연대를 해서 그다음에 뭡니까? 당내 최대 개파인 누구예요? 친윤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. 약간 신윤이네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그쪽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게 나타난 게 이번에 최고위원 추천한 거예요. 명단을 떴고 보면 좀 뜨악하죠. 왜냐하면 이게 원래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자리를 주기로 했단 말이죠. 그중에 한 사람 이해가 돼. 김윤. 네. 이 사람은 원래 국민의당 서울시장 위원장이었죠. 예.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잖아요. 이해가 되죠. 근데 뜬금없이 정점식. 이분 국힘 소속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정점식 검사예요.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뭐냐면 그 윤 대통령의 뭡니까 그 후배고. 윤사단. 후배고.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장제원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황당한 거죠. 아니 너희 당 사람 둘 보려고 왔는데 나는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장제원 씨랑 한 기억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. 예. 이 이야기는 안철수가 이건 노림수네요. 노림수라는 거죠. 나 얘들하고 손 잡았다라는 거야. 손 잡았다라는 거고 메시지를 미리.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준석이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. 윤핵관 장제원하고 이쪽에 나오니까 안철수가 손을 잡고 가는 거죠. 그다음에 또 안철수는 또 뭐가 되냐면 또 내려가가지고 홍준표를 만나요. 홍준표를 만나가지고 또 회동을 했다 그러거든요. 근데 홍준표는 또 한마디 하죠. 정진석하고 또 그 뭐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양비론을 펴니다. 왜 이게 말이지 싸워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거야. 이준석 편은 안 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. 이렇게 되니까 사실 고립이 되어 있는 거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가 되냐면 핵심은 이제 이게 될 거야. 좀 마지막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윤리위가 될 거예요. 윤리위. 27일로 연기됐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, 교수님? 그게 조금 이상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냐면 빨리 해라. 난 자신 있다. 공개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자신 있다라는 건 법적으로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실체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. 사람 보내가지고 무슨 각서 써주고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. 그 각서를 써줄 만한 무슨 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그 사유를 갖다 경찰에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밝혀내느냐 안 밝혀내느냐, 그다음에 그 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,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.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심은 가거든요. 왜냐하면 왜 회유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. 각서를 써줬다는 건.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왜 회유를 해야 했을까? 회유해야 할 만한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단 얘기잖아요.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그걸 갖다가 뭐랄까 밝혀내느냐 안 밝혀내냐는 별개의 문제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거든요. 이게 윤리위를 열려면은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근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사실 경찰밖에 없거든요. 현재로서는 뭐 윤리위에서 뭐 뭘 할 겁니까? 뭐 무슨 옛날 수사 기록을 들여다볼 겁니까? 사람도 불러다가 조사를 할 겁니까? 불가능하잖아요. 근데 이게 일단 윤리위원회 받아들여졌어요 안건으로. 그때부터 덜컥하니까 이건 뭐지? 거기서 이제 아니 윤리위를 구성한 게 이준석 대표였던 거 아닙니까? 근데 거기서 받아줬다라는 건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.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했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정당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지 윤리위를 열 수가 있는 건데. 지금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도 안 했거든요. 그랬는데 덜컥 이걸 안건으로 받아버렸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래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당의 명예를 실추했느냐 안 실추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. 그나마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약간 이제 정치 투쟁의 면도 좀 있다라고 저는 봐요.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가면 또 음모론이 돼가지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일단은 이상하잖아요. 일단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자꾸 연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 친윤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준석 살아남는다? 죽는다. 지금은 이준석을 내칠 수가 없다고 봐요. 지금 정권 초기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편 아니거든요. 지금 집권 초기라고 비하면 초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는 40%대로까지 내려갔단 말이죠. 그리고 특히 이제 인사가 이제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? 검찰. 그다음 메일 도미네이티드 이게 뭐냐면 남성들이 지배하는 내각 메일 도미네이티드 캐비넷 이렇게 외신이 나더라고요. 마초내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많이
가다앉은 상태 속에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음. 사실은 이 구제불능이었던 당이잖아요. 네네. 그래도 막 그나마 젊은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당이 바뀌었네, 이제 참신하네. 그리고 실제로 많은 면에서 국힘이 선거 캠페인을 봐도 쟤들보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젊어졌거든요. 캠페인하는 방식이라든지. 예. 나중엔 이재명이 따라하잖아요. 이재명이 따라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저쪽은 선거 캠프의 감성이 뭐냐면 선거 전을 딱 봐도 40대, 50대 아재 감성이었어요. 근데 이쪽은 2030 감성이었거든요. 네. 그게 사실 이준석 덕이죠. 그런 측면이 있어요.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준석에 의존하는 바가 커요. 네. 요번에 뭐 대선에선 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상 이준석 없었으면 대선에서 이기긴 힘들었을 거예요. 아마. 호남 깜빡하고, 공백이기도 예. 했고. 물론 저 두 가지 쉽게 말하면 남성 공격한 게 좌초했고 호남 공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잖아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공은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라고 한다면 지금 내칠 수는 행하기 어렵다. 없는 거죠. 근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징계 나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이걸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기긴 좀 힘들 것 같고 별거 없이 유야무야 넘길 수 대충 경고 정도라고 해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모르죠. 어떻게 틀릴 수도 있죠.